본격적인 그 포럼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에서 우리의 미래 교육까지 대한민국의 산업과 핵심 기술의 전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5분간 간격으로 저희 이제 발표자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에 준비했으니까 꼭 귀담아서 경청해서 정말 좋은 어떤 그런 귀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모든 발표 시간은 5분간입니다. 발표분들은 미리미리 순서대로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성장 산업과 투자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님의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You raise me up. 이거 좋은 노래 듣고 난 다음에 어려운 얘기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좀 긴장되네요. 이거 좀 띄워주실래요? 저는요, 한 20, 30년 된 미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육성하는데 지금 현안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 일면의 톱 기사인데요. 원래 1월 13일 날 IT의 내일 한국은 안 보인다. 저 IT 하는 사람인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전 세계 그 CES 정보가전 쇼가 라스베가스에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갔다 온 후담입니다. 우리 IT요. 우리 지난 20년간 매겨 살린 성장 동력입니다. 성장이 한 40%쯤을 담당하던 그 성장 동력 IT 어디로 가세요? 우리 IT 미래 잘해보기 위해서 미래부도 만들었는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수출, 수입 합쳐서 1조 달러 넘어간 거요. 2010년에 큰 잔치였습니다. 딱 5년 만에 1조 달러 작년에 못했어요. 방금 우리 최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 대비해서 올해 1월 달이 수출이요 18% 감소했다 그럽니다. 어디서 주로 감소했냐? 전통 산업이에요. 전통 제조 산업에서 저렇게 30몇 %씩 수출이 무역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고 중국 성장이 떨어지고 그게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기술 격차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1년 정도. 5년 뒤에도 이럴까요? 5년 뒤에는 역전되게 꽤 있겠죠. 걱정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고 되고 있다. 이 걱정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무결정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무슨 놈의 절벽이라는 거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고용절벽, 인구절벽 그래서 인터넷으로 절벽이 뭐가 있나 봤더니 저런 절벽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책절벽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국회의원 회관이거든요. 요새 보니까 법이 안 돼요. 입법절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노래에다 제가 붙여봤습니다. 내 눈앞이 절벽이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절벽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산업이 뭐 문제가 있나요? 여기 보여드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통 산업들, 핵심 주력 산업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철, 조선,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TV 온갖 거요. 아이고 다른 나라 굉장히 부러워하죠.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까? 재정이 적자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무기력증이 빠져 있습니까? 왜 걱정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 우리가 융복합 산업으로 신성장 분야를 육성하겠다. 많은 일들 해왔습니다. 그런 거 보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이런 일을 잘 해왔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드론 하나 가져왔습니다. 드론. 와. 예. 됐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산업이요. 좀 오래됐습니다. 50년, 60년 됐어요. 이제 노쇠했습니다. 성숙 단계라 성장이 더 이상 안 되는. 이게 문제고, 그거를 주축을 해서 융복합 산업 다 만들어 봐야 경쟁력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죠.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게 키워드는 디지털, 나노, 바이오,
인공지능이다. 거기에 디지털 우리 잘하고 있어요. 나노바이오 조금 못한가? 인공지능? 여기가 우리가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온갖 희한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로 요거 드론. 띄워보세요. 다시 한번. 예. 이게요. 이게 뭐 작은 장난감 같지만은 이제 됐어요. 그거하고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이게 요 작은 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우리 사회에 오면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요. 무슨 일이 날까요? 택시가 필요할까요? 내가 가만히 서 있어 차가 와서 날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가는데 택시 없어져요? 버스 없어져요? 자동차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얼마나 있을까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80%의 자동차는 주차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서울에 1000만 대 자동차는 400만 대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럼 자동차 산업은 쇠락하는 거죠. 좀 있으면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입니다. 저쪽에 거. 뭐 차가 막히는데 왜 자동차 타고 가요? 드론 타고 가지? 자동차 산업이 커질까요? 드론 산업이 커질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다니면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죠? 거기에 보험은 누가 책임지죠?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가올 큰 혁명적인 충격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뒤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큰 일은요. 이런 게 등장하면 일자리는 감소됩니다.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정부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창조경제, 창조경제라는 꼭지가요. 아까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미래부, 산업부가 70일 과제에 복지부도 그렇고 80조의 돈을 써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 육성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하죠. 뭐 하는 건지 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나요? 국가적인 정말로 과제가 있나요? 뭘까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한 열흘 전에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40억 달러 내겠다. 하나만 얘기했어요. 오같이 우리 뭐 7, 80가지 과제 저거 얘기 안 합니다. 국가적인 과제 하나만 얘기해요. 저게 인공지능이고 뭐고 다 들어있습니다. 상용화를 한다는 건 기술 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아까처럼 온갖 종류의 사회적인 충격을 감수할 걸 각오를 해야 돼. 누가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되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죠? 온갖 게 달라지니까 고용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설 상위 기관이 필요하겠다. 이게 신성장 동력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의 문제까지 다 모든 게 망라된 것들을 걱정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뭐 직접 지원해서 중소기업 복지 정책이나 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국가의 이런 중요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딱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다보스도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앞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다. 우리나라 평균화의 교육 한 30몇 년 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맞나요? 우리나라 교육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게 맞습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같습니다. 성장 동력이 뭘까요? 정부의 리더십과 우리 국민이 보낼 수 있는 신바람이죠. 강력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세요?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과 국민의 신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미래 변화 동의는 어떠한가? 국제미래학회 학술위원장이신 안종배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세계 또 우리 인류는 왜 우리가 원시 사회부터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변화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끔 되었고 또 한편에서 또 미래는 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조금 궁금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핵심이 우리 인류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 동인이 뭔가. 그래서 그 핵심 동인을 알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또 국가 관점에서도 그렇고 개인 관점에서도 또 기업 관점에서도 그런 대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전적인 그런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미래에 관련한 또 우리 인류의 어떤 그 변화의 동인에 관련해서 관심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서거하셨지만은 독일의 그 헬무트 슈미트 총리를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오찬을 하면서 이제 그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동인 드라이빙 포스가 뭐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그분은 위에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더라고. 위에 곧 갓 처음에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인류의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새로운 어떤 큰 변화의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걸 이제 3D로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DNA,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이다. 근데 그 20년 정도 지났지만은 지금 이제 보니까 그야말로 디지털과 DNA와 이 디자인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각자가 나름대로 어떤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핵심 동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어쨌든 그 원시 사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농업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우리 진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실 때 주창하셨던 그 유비쿼터스 사회, 이 스마트 사회가 이미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도래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깨달고 알면은 이것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동일에 대해서 그 철학자, 사회 철학자, 역사 철학자 또는 또 경제 철학자 여러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미 같은 경우에는 도전과 응전이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공산주의를 주장한 그 마르크스는 어떤 물질을 통한 어떤 이 계급 투쟁 이것이 이제 동인이다. 또 헤겔은 어떤 그 절대 정신,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절대 정신이 결국은 우리 인류가 어떤 그 발전하고 또 변화하는 동인이다. 최근에는 그 토인비, 또 토플러 이런 분들은 새로운 어떤 물결론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에 의한 변화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 인류의 변화를 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우리 내재하고 있는 욕구,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류를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그전 원천적인 욕구, 그런 어떤 의식주를 포함한 생리적 욕구,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좀 더 편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또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상상력, 창의, 감성, 성취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욕구로 등장하면서 창의와 감성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스마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는 과연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초월의 욕구, 그리고 어떤 그 자기 맞춤의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초연결 또 초지능 이런 사회로 또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를 이 욕구의 관점에서 우리 봤을 때 현재 우리는 창의력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감성
또 우리의 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력들이 결국은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구현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이 변화를 우리가 리드하느냐, 준비를 잘 하느냐 따라서 국가가 융성하기도 하고 또 그걸 잘 준비하지 못하면 쇠퇴를 하는데 이런 새로운 어떤 큰 변화의 흐름에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각 분야별로 이걸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 스마트화 사회대 또 다음 단계 초지능 사회 이것을 저희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기구는 어떻게 보면 원천은 우리 인류의 욕구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떠오르는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잘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피터 스위츠라는 미래학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정말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또 정말 강건한 사회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들으면서는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 소장의 한국의 미래 메가 트렌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메가 트렌드와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미래를 들여다보는 그런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에 이제 그 발표에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아마 많은 분야의 어떤 산업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성장 동력으로서의 산업이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 혹은 안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세기 한국의 눈부신 성장 그 이면에는 눈물 젖은 빵이 있었죠. 그 눈물 젖은 빵의 내면에 있는 어떤 삶의 관점은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잘 맞았죠. 그래서 한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자본주의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어떤 그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여전히 저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으로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21세기에 나가야 할 방향이 우리가 바라보는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알맞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준비된 것이 좋은 관점일까? 이런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20세기에 성공한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덜 준비된 측면이 바로 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성공은 조직사회 패러다임에서의 성공이었다. 조직사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사회적 성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직적 관점에서 해왔다는 거죠. 이 조직적 관점은 정부 주도하에서 혹은 대기업 주도하에서 성공적으로 해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사회 패러다임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이미 3만 달러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덜 일하고도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개인 생산성이 고양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조직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못 견뎌하는 이유가 월급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조직사회 중심적인 패러다임이 여전히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20세기의 산업자본주의 사회는 선형사회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꾸며냈는가에 따라서 효율성이 결정돼서 성과도 결정됐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21세기는 글로벌한 경쟁 체계고 디지털이라든지 나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숱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때문에 선형사회적 발전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복잡계의 특징인 비선형사회, 초기 조건만 만들어지지 엄청나게 많은 변수 때문에 미래가 제대로 예측되기 힘든 이런 사회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기 조건만이 사실 만들어지지 나머지는 미리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선형 사회에서는 초기에 사소한 움직임만 보고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의 미래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을 때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드론 봤는데 드론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가 제대로 예측되지 않아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초기 조건에 과감한 도전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지점에서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부가 2018년까지 초중고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계획을 내놨죠. 그런데 이 인재들을 에스토니아가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분이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저기서 이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저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50만 주면 신분증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 신분증 가지고 법인도 설립할 수가 있고 은행도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국민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예금도 설립할 수가 있고 세금 신고도 15초면 끝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회사 주소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법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법인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등기소 가서 떼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소 이전만 하려도 반나절은 허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50만 내면 은행 통장도 만들고 법인 설립도 하고 주소 이전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미 설립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인재 양성을 해놓으면 그 인재들이 저희 가서 법인 설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와중에 우리가 정말로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조직사회라든지 그런 과거의 선형사회 이런 데서 벗어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보이는 테크놀로지와 산업에만 주목할 게 아니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점, 우리 삶의 규칙의 변화 이런 데 기반해야만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사물인터넷의 미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이효훈 연구위원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인간들의 인터넷이었습니다. 이제 사물들이 이 인터넷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결된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데이터, 이것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만한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이것은 제3의 디지털 혁명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와 있는데요. 매년 개최되는 CES, 또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 또 IITP 같은 기관이 발표하는 그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마이클 포트는 사물 인터넷이 이제 기술 용어를 떠나서 경영학 용어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물 인터넷의 전개 방향을 더 빠른 연결, 더 많은 연결, 더 지능화된 연결, 그래서 연결의 의미가 더 커지는 세상으로 향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임플란트블로 인해서 가장 촘촘히 연결된 대상이 될 겁니다.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넥티드 띵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태양계는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독립적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생태계의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많은 것들의 데피니션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품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로 인한 서비스 때문에 제조업이 더 이상 2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따라서 이 산업 분류가 현재 산업 분류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대체제이고 보완제인지 나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 개념도 바뀔 것입니다. 사물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이 사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 구조도 바뀔 것 같습니다. 매스마켓은 더욱 소수의 공급자에게 집중되고 롱테일은 더욱 길어지는 이런 양극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어정쩡한 그런 니치 마켓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야별로 미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돌연사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 전조 증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전에 긴급 출동하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프리크라임 시스템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완전 범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현장이나 이동 과정에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난재해를 겪을 때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인재였더라 하는 평가들인데요. 이제는 이 입체적인 모니터링과 지능형 대응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인재가 대해지지는 않는 이런 그 미래를 기대를 해봅니다. 미래의 공장은 거대한 3D 프린터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공장 내의 모든 것은 연결되고 또 공장 밖의 시장 상황까지 실시간 연결되어서 바깥의 상황이 이 공장 내의 어떤 제율적, 동적 생산 라인의 재구성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더 이상 제조업은 개도국경 산업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많은 그 주체들,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 특정 부처의 개별 약진용 노력으로는 이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셔널 어젠다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도 지금 같은 경쟁 촉진형에서 좀 더 협력 정진형으로 어떻게 쉬프트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많은 것들과도 결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성장 모델의 유효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 어프로치, 또 대기업 주도, 그리고 단선적 혁신 이런 많은 요소들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사물 인터넷의 핵심 구성 요소들 이것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인공지능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미래부가 이 분야에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또 이 일자리 총량을 늘려나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안영옥 한국교총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미래학회에 제가 이렇게 초청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앞서 발표하신 우리 진대재 장관님이야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은 주로 미래에 대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또 개발하고 창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얘기했는데 저는 좀 2단화 같습니다. 저는 거꾸로 오늘 여기가 국회인데요. 우리가 예전엔 생각지 못했던 그 법이 하나 작년에 2015년도에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도 199명 국회의원이 전원 찬성하는 아주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런 법이 통과되는데 그게 바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었는데요. 정의화 의장님께서 의장 발의한 법이라서 199명의 의원이 모두 이 전원일치 만장일치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한 공감을 국회의원들이 다 형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뭐 미래 학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문외한입니다만은 최근에 미래학자가 미래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또 제가 인성교육을 주창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뭐 여기 대학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 향후 직업이 없어져야 될 우선 직업군의 교수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아하게 초등학교 교사는 직업이 소멸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직업군 중에 남아있는 직업군으로 남는 것으로 미래학자가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청중 여러분들과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학교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시다시피 많은 지식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지식들을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래에는 바로 이 학교의 새로운 지식의 도구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교육하는 학교로 남아있는 것은 아마 중고등학교나 대학은 없어지고 바로 이 초등학교는 남고 왜 초등학교 교사가 남아야 되느냐. 결국 초등학교 교사는 지식보다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바로 인성교육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가 이렇게 예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의 현실에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언론에 회자됩니다만은 잠자는 교실 이러한 특히 중고등학교에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의 교실은 거의 60~70%가 잠자고 있다라고 충격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가 바로 이 지식의 문제에서 인성으로 변화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저 앞서 있는 우리 원장님이 발표하셨듯이 이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결국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최근에 정말로 충격적인 아버지가 자녀를 폭행해서 시신을 훼손시키고 또 뭐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는 동료 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관계에서 학교 폭력을 해서 중학생이 자살 이 사건이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폭행하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는 아주 언론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인간의 근본이 결국 지식정보화 시대에 또 이렇게 아까 인터넷 얘기했지만 인터넷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만 그러한 방법론은 우리의 이 학교를 정말로 어떤 측면에서 과거로 우리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학교를 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교육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측면의 교육만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을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최근에 특히 그 IS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 그 IS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청소년도 거기를 한 학생이 갔다고 하는데, 정말로 올바른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올바른 인성을 갖지 못하게 하면 정말로 새로운 지식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문외한이고, 저는 지식 정보화의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우리 안종배 회장께서 저를 이렇게 등장한 건 저하고 이 인성교육의 동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미래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이 인성교육을 근본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새로운 분야를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근본인 인성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옷의 미래와 라이프에 대하여 남윤자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늘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좀 실수하더라도 그냥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서 굉장히 다양한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패션에 대해서만 집중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모두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옷에는 지금 현 시대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동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옷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패션 산업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 번영의 그 토대가 된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패션 산업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면방직 공업에서 그 기계식 직기가 사용되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많은 물량이 확산되면서 그것들을 소모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까지 그 발전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의 민주화는 재봉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봉틀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앞서 본 패션 1.0 시대에는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만이 누리던 수공예 산업에서 비로소 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패션 산업으로, 진정한 의미의 패션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량 생산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옷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1826년 뉴욕시에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시작으로 대형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많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옷을 구입해 입을 수 있어 기성복을 구입해 입을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 패션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이르러서 이 패션 산업은 전 세계 공통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굉장히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아주 값싸고 빠르게 그 패션 주기가, 유행 주기가 바뀌는 패스트 패션이 공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션 4.0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패션
패션 3.0 시대가 그 제조와 어떤 공정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면 패션 4.0 시대에는 이런 모든 기술 혁신들을 하나로 연결한 초연결 사회로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상상하고 원하는 것을 정말 자판기를 통해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집에서 3차원 스캔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그리고 모자이크 문양을 만들어 보고 구조화시키고 그리고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상상 속의 옷이 실물이 되어서 내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섬유 봉제 산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패션 4.0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그 IT 강국인 대한민국과 이 패션이 함께 연결이 된다면 새로운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옷을 만들 때 굉장히 빨라도 일주일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IT와 만났을 때 단 하루면 2D 패턴 제작에서 샘플 확정까지 단 하루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원하는 옷을 디자인을 해서 혹은 말로 혹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이렇게 3차원으로 그 옷을 보여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옷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패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동대문 패션, 그 동대문에 있는 그 독특한 생산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 첨단의 IT 기술이 접목되어 복잡했던 생산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함으로써 한국형 패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옷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초연결 사회의 4.0 시대에는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굉장히 교과서적이지만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그 착한 패션과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그 파워슈트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생존을 돕는 라이프 재킷 그리고 열 에너지를 이제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드레스 그리고 LED 드레스 같은 이런 스마트 패션이 함께 결합되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 이상의 패션 4.0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IT와 3D가 접목된 이 옷을 보여드림으로써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션 4.0 시대 정말 기대되는군요. 다음은 아주대학교의 이주연 교수님의 대한민국 미래 융합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대한민국 미래 융합 산업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아주대 이주연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촉진 옴부즈만을 현재 겸직을 좀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연결 생태계 시대에 융합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는 미래를 지배할 핵심 7곳까지의 융합산업을 모색해보고,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융합산업을 한국에 반드시 손대야 된다. 이런 당위성,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융합산업의 방향을 살펴보면은 융합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 정책으로서 세계 각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사람과 사물과 공간 시스템 간에 하나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융합 신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만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지배할 핵심 융합 산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 융합 기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재 내과학 분야는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인공시력 시스템의 인공눈이라든가 아니면 오감을 센서로 좌우하는 미각 센서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인지면 운전 조작이 필요 없는 차량을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도로 환경에 맞춰서 목적지까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스마트카 개념하다가 지금은 컨셉카 개념으로다가 많은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인항공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는 말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차를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법의 무게에 따라서 보통 150kg 이상을 무인항공기, 이하를 무인 비행체, 그리고 무인 자유기구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핀테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의 파이낸스하고 기술의 테크놀로지 이런 합성으로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핀테크 분야는 스마트 카드의 빌링 분야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도 중요하지만 전자준비증이라든가 전자탑승권이라든가 컨테이너 추적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토탈해서 국가 전반적으로다가 많은 정책을 이발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융복과 헬스케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보시는데 첫 번째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유 웰리스, 원격 진료 서비스의 유 메디칼, 유행관리 서비스의 유 실버 이런 세 가지의 산업 형태로다가 많은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스마트 로봇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로봇의 분야는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는 로봇 형태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기자들의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람의 기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로봇이 등장해서 그 많은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스마트 그리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기후협약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 법제가 될 경우 특히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한테 이제 많은 그 타격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 탄소 배출권을 법제화시키면은 포스코에서 1년에 1조 이상의 그 비용을 보통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융합한 형태의 차세대 전력망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를 보면은 크게 볼 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과 연료전지, 그다음에 에너지에 저장하는 ESS,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하는 EMS,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잘 굴리는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다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융합산업의 육성 방향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융합산업은 창조력 구현 및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이 융합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다가 그 육성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융합기술에는 신산업 기술도 중요하지만 요소 기술까지 두 가지를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다가 파급 효과 큰 이런 융합의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다가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산학협력 생태계의 미래에 대하여 송혜자 스마트그리드 산학협력협의체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연구소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아주대학교 링크 사업단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적으로 어떻게 기업하고 대학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돼서는 좀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는데 요전에 이지원 교수님이 잠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가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아주대학교하고 저희가 있는 곳은 판교의 벨리인데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기업이 필요한 어떤 기술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높일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들도 대학이 좀 가깝지 않고 또 대학도 사실 굳이 대학이 학생들만 잘 이렇게 인재 양성을 하면 되는데 굳이 기업까지 케어해서 이렇게 할까 이런 서로 약간의 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링크라는 계기가 돼서 그 아주대학교하고 해서 지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모델을 실험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협의체에는 굉장히 저희 말고도 다양한 협의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스마트 그리드 지금 협의체가 가장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저희 협의체를 보면은 저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이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 그리드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대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이라는 가장 거기에 앞서서 일하는 그런 국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그 유틸리티, 전력 유틸리티 회사와 이 스마트 그리드의 다양한 그 컴포넌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과 해서 지금 현재 20여 개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주대학교에서는 9명의 교수님이 이 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서포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과 또 정부에 필요한 관련된 분도 이 협의체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해외 교류도 했지만 주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협의체의 그 공동 연구 워크샵을 만들어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아주대학을 주관으로 해서 저희 이 협의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제조 서비스라는 정부 과제 한 30억짜리를 한 10개 기업이 컨소시엄에서 만든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 R&D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 R&D가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실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계가 사실 주관돼서 과연 R&D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라는 퀘스천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 R&D가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 저희 지금 여기 보면 저희와 또 학계 이 랩에서 같이 실질적으로 연구했던 직원들을 또 저희가 바로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 이 업무에 바로 쓸 수 있어 갖고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밸류 체인이 잘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이제 조금 더 폭을 높여서 다양한 지금 아까 공장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실은 이 지역사회의 그 기업들과 가까이 있는 대학과 어떻게 좀 더 협력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학생들한테 또 새로운 어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한다면은 조금 더 지금 같은 대학과 기업의 관계를 좀 더 좁힐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미래 경영과 사회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엄길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길청입니다. 저는 경기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는 미래경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그 고용이나 투자와 같은
이 사회적인 과제를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1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 제로 금리나 이 디플레이션의 경험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한동안 이 금융 투자나 재무 이익에 탐닉했던 시절에 대한 시대적인 반성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양적인 성장이 지속돼서 다행히 선진국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질적으로 보다 성숙해지는 사회로 변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기업 활동이 결국은 국민 생활을 건강이나 교육 또는 삶의 행복이나 또 공동체와의 교류 협력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 속에서 일의 성과나 삶의 의미를 찾는 사회로 변화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경영의 목표나 방법론에서도 공존의 가치라든가 또는 공유의 의미라든가 공감과 협업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수평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논의가 확산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고, 점차적으로 사람의 수고와 사람끼리의 돌봄을 사회 성장이나 공동 노력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시 개인과 사회를 압축하고 연결하는 융합적이고 재조명하는 사회 경제적인 시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가계가 제로금리 속에서도 저축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로 성장에 있는 일본에서 노동 분배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시사하듯이 지난달에 선진공업 국가들은 다시 노동력의 사회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 저축의 개선이 없이는 가계 부채는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통감한 결과라고 보고, 현재 이러한 분위기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으로 번지면서 특히 유럽 여러 선진국들의 임금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그들의 국가 경제 성장에 노동력의 기여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이 공급 과잉이나 생산 설비 과잉의 문제는 여전히 글로벌 걱정거리로 상수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밖의 국가에서 생산 설비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돼서 서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후발 공업국들이 산재하게 되는 생산 글로벌의 진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낮아진 국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산유국들이나 자원 보유국도 이제는 생산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글로벌 사회의 생산 벨트는 보다 넓어지고 지역별로 블록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근접화되면서 오히려 교역이 축소되는 변화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집중해 보면은 온 나라가 이 높아진 실업률이나 개인 간의 삶의 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나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지식과 기술은 점점 소수의 유전적 독점 속에서 대중 노동력들은 어쩔 수 없이 집단적인 유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요즘 일련의 대중미디어가 연일 잡담이나 방송하고 먹거리나 방송하고 여행이나 놀이 등 일상적인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듯이 앞으로 평범한 인간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옐로 저널리즘이나 영혼 없는 소비 일상, 품격 낮은 오락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움도 한편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저지대화 현상들이 자신의 삶을 파고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그 안에서 다시금 나름의 새로운 삶의 생산적인 장르를 만들어 나가는 장한 모습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젊은이들이 오래된 동네를 찾아가서 자신의 재능과 도시의 전통과 일상의 한가로움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골목문화 상권을 만드는 이른바 크레슈머 현상 같은 것도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점점 살아가는 문제는 산업정책이나
고용정책 또는 사회안전망 등의 정치적 해결이나 정부의 주선 또는 시민적 투쟁의 차원을 벗어나서 개인들의 자발적인 깨달음이나 협력 또 지역 내의 주민 간의 수평적 결합들이 아주 느린 속도지만 그러나 대단히 촘촘히 과거의 공동체 사회로 의미 있게 연결되는 변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대한민국 인구 변화에 대한 사회 경제에 대하여 김용원 세계 미래 포럼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 미래 포럼 김용현 대표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에 따른 우리 미래를 한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그러면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 인구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제가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차관부 할 때 많은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든지 많은 연구소 분들이 내한을 해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저희 나라가 1950년 6.25 전후에서 인구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남한 2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근데 그 남한의 2천만 명이 1983년 30년 만에 4천만 명이 됐습니다.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2012년 5천만 명이 됐습니다. 다시 30년 만에 1천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구는 2030년에 5,20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1.1명, 1.2명이기 때문에 90년 만에 반씩 떨어지면 2110년쯤 가면은 2,500만 명, 2200년에 가면 1250만 명, 2300년에 가면 뭐 500만 명. 이제 이렇게 돼서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미래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2300년에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6년부터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사라진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저희 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되면서 1960년대, 70년대 합계 출산율이 7명, 6명, 5명 이렇게 됐죠. 1970년에 4.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엄청난 산하 제한 정책, 출산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2.1명이 깨졌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본전 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때 본전인데 그러면서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1990년에 1.6명, 2000년에 1.3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했고 지금은 이제 2005년도에 1.08명, 전 세계 189개 그 유엔에서 발표하는 인구 통계 국가 중에 188등을 했습니다. 예, 홍콩이 0.88명, 대한민국이 1.08명. 그 당시 이제 정부와 국회와 뭐 학계에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만들고 또 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도 만들어서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2008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걸 또 다 해체해버리고 또 사실 저출산 고령화 이제 정책이 사실은 이제 유명무실해지면서 지금 2015년 지금 인구 쇼크가 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1.2명 수준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지금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또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2060년이 되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잔고가 하나도 없고 제로가 되는 나라,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치에서는 뭐 인터넷 정치, 모바일 정치가 시작될 것이고 반면에 지론토크라시, 노인을 위한 예, 이런 정치가 시작되겠죠. 예. 노인분들은 206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인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인구 비율로 40%지만 투표율로 그 선거인단의 점유율로 보면 그분들이 한 7, 80%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노인 정치가 시작될 것이고,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잠재 성장률이 최근에 3%지만 2030년엔 2%, 2040년엔 1%, 지금 KDI에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많은 그 이민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년에 저희가 30만 쌍 결혼하면 3만 5천 쌍이 국제 결혼하고 있거든요. 또 북한에서도 한 2,000명에서 2,500명의 탈북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사회가 또 어떻게 어떠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되고, 뭐 교육에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가 감소하고 젊은이가 감소하면서 이런 산업 구조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고, 고령 친화 산업 쪽으로 또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도 이제는 60만 대군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44만 명이 태어나서 남자아이는 22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군의 작전 개념, 군의 전술, 군의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저출산 고령 사회에 우리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도 우리 가정도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이거에 대한 그 연구와 또 공부를 충분히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국가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과거처럼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신생아가 사라지고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식장, 가정, 모든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실감하는 어떤 그런 그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미래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의 박경식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게 된 국제미래학회 홍보위원장 겸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박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릴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직업, 사라지는 직업과 미래 탄생하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공무시험 공채 결과가 접수 결과가 나왔는데 4,100명 모집에 22만 명이 지원해가지고 경쟁률이 54대 1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특히 가장 심한 경쟁이 심한 분야는 일반 행정 분야가 406대 1입니다.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고, 국내 10대 대기업의 평균 경쟁률은 평균 근속연수는 9.8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10대 대기업에 입사하고자 목을 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있죠. 7포 세대. 또 있죠. 헬조선. 그들이 외치는 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외치는 게 7포 세대하고 헬조선입니다.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7포를 스스로 7포라고 그러고 헬조선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부나 국가나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직업인데 이 직업은 과연 미래에 있을까요?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직업이 11,400개 정도 되고 미국에는 3만 개, 일본에는 2만 3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이 과연 10년 뒤에도 있을까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10년 뒤에는 보기 힘들 것 이렇게 발표했고, 맥킨지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터넷 등 신기술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다보스 포럼 2016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래 고용 보고에서 미래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죠.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지금 직업은 5년 내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도 논문을 통해서 10년에 사라질 일자리 702종 업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파괴적인 기술, 향후 10년 뒤에 세상을 지금부터 뒤바꿀 이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이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대표적인 일자리 공식적으로 100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표 일자리 100개.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기자, 의사, 영양사, 또 에너지 기획사, 약사, 소매점, 대리운전, 운전기사, 교통경찰 대부분이 다 새로운 기술,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이런 직업 사라진다라고 공식적으로 리스트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왜 직업이 사라지고 왜 탄생하는가? 그거는 새로운 기술,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과거의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은 지속적으로 탄생한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는 미래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줘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줘야 되고 안내해 줘야 되고 또 은퇴하는 세대에게는 은퇴 없는 100세 시대에 은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일자리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0년 뒤 일자리의 60%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군가가 미래 기술, 미래 산업을 알고 이런 게 뜨겠다 하면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일자리에 뭐라고 그러나 선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프레이는 그런 미래 세대를 새롭게 준비시켜라. 과거의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 새로운 일자리로 준비시켜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미래는 어떤 직업이 뜰까? 그런 미래 기술이 미래 크게 뜨는 기술을 알고 그런 미래 산업을 알고 미래 산업을 알게 되면 당연히 미래에 뜨는 산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래 파괴적인 기술, 세상을 뒤바꿀 파괴적인 기술, 3D 프린터, 드론, 로봇, 무인 자동차, 데이터 이런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무수히 많은 직업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3D 프린터 한 가지만 보면은 3D 프린터는 3D 프린터 디자이너,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 설계도 그리고 앱 개발 또 가장 중요한 소재 전문가, 잉크 개발자 또 패션 미래에는 3D 프린터로 옷을 다 찍어 입으니까 패션 디자이너 또 미래에는 음식을 다 프린트해서 먹습니다. 집에서 3D 프린터 등 이런 새로운 직업이 지금 없는 새로운 직업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뜬다. 우리 앞에 다 대부분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나머지 드론, 데이터, 무인 자동차, 로봇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새로운 기술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도 기존 직업은 소멸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령화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고령화를 보면은 여기 무수히 많은 직업이 새롭게 탄생할 겁니다. 생애 전주기 전문가, 또 경력 전환 전문가라든가 또 임종 설계사, 웰다잉. 지금은 웰빙이 아니고 앞으로는 웰다잉이죠. 임종 설계사, 또 건강 내비게이터, 노화 전문가 이런 새로운 직업이 크게 뜰 것이고 은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은퇴 전문가, 헤드헌터라든가 경력 전환 매니저라든가 또 도시 농업 전문가라든가 이런 직업이 지속적으로 크게 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위주에서 앞으로는 1인 기업, 창업, 창직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 전문가, 창직 전문가, 또 미래를 안내해주는 미래 가이드, 또 협동조합 이런 직업이 크게 부상한다는 겁니다. 세계 미래학자들의 미래 전문가들의 모임인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미래 직업이라고 공식적으로 미래 앞으로 10년 뒤에 크게 뜬다라고 하고 발표한 게 이게 55가지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뭐 IT 분야, 금융로봇 분야도 있고 의료복지, 또 문화예술 생활여가 분야 이 6가지 분야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10년 뒤까지는 크게 뜬다. 두루두루 널리 우리 옆에 올 이런 미래 직업들을 이게 소개해 놨습니다.
요건 이제 책자를 보시면은 대한민국 미래에서 보고서에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책자를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통일 한국에 대비해서 통일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다. 통일 전문가. 거기에는 이제 북한 여행을 가이드, 우리 여행이 상당히 일반적인 북한 여행 가이드, 특히나 또 우리는 DMZ라는 게 있기 때문에 DMZ의 생태환경 조사라든가 DMZ 뭐 가이드라든가 DMZ 관리자 같은 이런 우리만의 이런 직업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통일 한국에 대비해서 남과 북이 70년 동안 갈라져 있었는데 그들을 합쳐줄 남북 결혼 상담 전문가가 앞으로 또 크게 뜰 직업이라고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헬조선하고 외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또 미래 기술과 미래 뜨는 산업을 그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스스로 이런 직업을 스스로 준비해라. 아니면 우리 국가나 정부 또 기관들이 미래 연구를 해가지고 미래 발굴 직업을 발굴해가지고 헬조선을 외치는 미래 세대들하고 또 100세 시대를 사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미래 직업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홍보해가지고 그들이 미래를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양 예측으로 본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대하여 소재학 동양미래 예측 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양 미래예측학 박사 석하소재학입니다. 지겹죠? 박수 한번 제대로 치기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칩시다. 좀 잠깐 얼굴 좀 손 좀 깍지기 다 당겨, 깍지기 다 쫙 당겨, 손 쫙 당기시고, 자 뒤로 좀 어깨 좀 펴고, 자 하나, 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하고 저 한두 분 마지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네, 저는 유일하게 동양 국제미래학회 동양미래예측학 파트를 맡고 있는 동양미래학 위원장입니다. 현재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은 동양 예측으로 보는 대한민국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양 미래 예측 방법론 중에서 10년 주기 석하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 각 분야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미래 예측학은 뭐냐? 우리 아다시피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 역학 같은 그 동양의 역학 중에서 신비적 요소와 미신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합리적인 어떤 예측 틀로 이렇게 정립시킨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거 보통 크게 보면 동양 미래 예측학은 직관에 의한 예측 방법 점학, 혹은 또 관찰에 의한 예측 방법 상학, 관상 같은 걸 얘기하죠.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 명학,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 명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동양 미래 예측학 석하명리의 세부 예측 방법론이 바로 10년 주기 석하 리듬입니다. 이 석하 리듬은 뭐냐면은 인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삶 자체와 그리고 산업 각 분야의 이런 흐름들이 10년을 주기로 흥망성쇠 반복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10년 주기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10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하 리듬은 바로 10년 주기와 이 4계절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이 10년 주기로 보면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이고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름 빨간 것이 된 여름 3년과 가을 2년 합해서 5년이 말하자면 소위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노력을 해도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인정을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남식 회장님도 같이 한번 찾아보니까 당신의 패턴이 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 겨울 3년과 봄 2년이 5년이 못 나간 슬럼프 시기입니다. 특히 이 3년, 겨울 3년은 정말 일이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안 돼. 갑자기 잘 나가다. 이런 시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봄은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아직 잘 나가지는 않지만 이런 흐름과 패턴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산업 각 분야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이제까지 IT, 우리나라 이끌었던 IT 분야의 석하 리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이게 10년 전, 10년 주기입니다. 2011년부터 빨간 글씨입니다. 2011년부터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2013년, 14년, 15년 아주 최고를 누립니다. 전성기를 누리죠. 그리고 올해가 16년입니다. 올해부터는 겨울로 접어듭니다. 이것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IT가 우리나라의 효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IT나 전자, 전기업종을 선도했던 삼성그룹의 몰락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죠. 이것이 IT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금융경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짤막하게 넘어갑니다. 금융경제 분야의 석가 리듬을 본다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여름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8년부터 기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제가 과연 2014년, 13년, 14년, 15년 지난 몇 년이 과연 전성기였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IMF 이후 저성장 시대에서 경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흐름이 10년 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60년 주기 같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전체가 60년 주기 흐름에서 겨울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큰 흐름들은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 지난 3년 하면 잘 보십시오. 힘들다 하지만 무역 수지부터 시작해서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했다고 할 정도까지 거의 경제 성장이 3.5%를 유지해 왔습니다. 3.5%가 뭐가 맞냐고요? 자, 저성장 시대에서 3.5%는 우리가 거의 선진국 대열을 가고 있는 시대 3.5%는 엄청난 겁니다. 2015년 메르스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3%대 성장을 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 몇 주 안 갑니다. 여러분 진짜 힘듭니까? 경기 힘들죠. 힘들다 하면 피부 경기 물어봅시다. 해외여행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까? 정말로?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봉급 받던 사람이 200, 300, 400 받다 700을 받다 500을 받습니다. 이 사람 행복할까요? 불만입니다. 우리는 최고치를 놓고 거기다 약간만 내려가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경기가 무지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불안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17년 우리 경기 잘 나갑니다. 이 반복 패턴은 이겁니다. 우리 98년도에 IMF 터졌죠.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또 터졌습니다. 이렇게 금융이 반복이 됩니다. 즉 우리 금융은 경제금융은 2010년 잘 나갑니다. 2017년 가을부터 문제가 생겨서 2018년, 19년, 20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제2의 IMF 우리 가장 긴장해야 할 거죠. 전체적인 산업 각 분야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건 16년부터 10년 주기를 딱 10년의 미래를 넣은 겁니다. 아까 전기, 전자, 방송 분야 IT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부터 다시 상승합니다. 여기는 이게 부동산 금융입니다. 금융, 땅 같은 것들이죠. 현재 가을입니다. 2016년까지는 작년도 부동산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올해도 괜찮습니다. 2017년 여름까지는 그리고 2018년부터 그리고 2021년부터 다시 봄이 오고 2023년부터 열이 온다는 것. 즉 현재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금융 경제가 2023년부터 회복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속, 철강 금속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 철강 금속이 한동안 제 역할을 합니다. 해양수산, 배철수 소위 무지하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2017년, 18년, 19년 우리가 제2의 IMF를 맞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 바로 해양수산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것이 금융경제, 현재에서는 뭐니 해도 경제라고 합니다. 이 경제가 가장 힘든 시기 언제입니까? 2018년, 19년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있는 진짜 위기가 온다는 위기의 실체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가 인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반복을 합니다. 즉 지금의 위기는 이걸로 인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 우리가 한때 급성장하면서 상당히 부주화를 겪고 그런 체계가 굳어진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번 정리되면서 다시 새롭게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을 가질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보십시오. 당장 다가오는 위기는 슬기롭게 대비하고 2023년부터 오는 진짜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의 융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슬기롭게 대비해서 이 국군 융성기에 같이 웃고 행복하고 멋진 삶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미래 스토리텔링 한국게임학회의 이재용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입니다. 예, 긴 시간 제가 마지막입니다. 예,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 시대를 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고인이 됐지만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는 인문 융합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롤프 얀센은 이 시대를 스토리텔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측들이 지금 현 사회에서 그대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융합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융합 스토리텔링, 융합은 굉장히 쉬운 말인데도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되게 유럽에 갔다 오시면은 맥가이버 칼 많이 사오시죠? 거기에 기능을 보면은 한 20-30가지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칼 안에. 다 다른 기능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융합입니다. 서로 다른 개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융합이라는데요. 그 융합을 융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융합이 우리 인간의 실사회에, 실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거를 하나의 콘텐츠로, 최상의 콘텐츠로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보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융합 스토리텔링을 비빔밥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허기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양푼에다가 여러 가지의 나물을 넣고 김치도 넣고 밥을 넣고 때로는 계란도 쓱 넣고 그래 비벼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비빔밥입니다. 그 넣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융합입니다. 융합인데 거기에서 양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 맛가루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 손맛이잖아요. 사실은 비빔밥이라는 게. 그 손맛을 내가는 과정, 바로 그 과정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실이죠.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 요소들, 어쩌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해한다면 인물, 사건, 배경의 융합, 또 이 산업적으로 이해한다면은 기술과 이 서비스와 이런 제품의 융합,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또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실은 유아교육에서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이 구연동화죠. 구연을 하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목소리도 바꿔보고 때로는 손짓, 발짓, 표정 다 바꿔가고 또 그림까지 그려서 애들한테 보여줬을 때 애들은 바로 반응이 나오죠. 하하하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이거는 바로 희노애락을 부추겨줬다는 사실인데 이거는 정서를 유발시켰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정서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감동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전선에서 지금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뿐만 아니고 이 모든 산업에 있어서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유저들에게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초호화 유람선에까지도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융합에는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스토리텔링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건가는 이미 제가 답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진 장관님께서 드론을 쌓아 올리셨지만 드론을 있게 하고 무인 자동차를 있게 하는 IoT, 사물 인터넷이 그렇고 또한 고글을 쓰고서 현실과 가상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VR 산업, 또한 AR 산업, 거기에다가 빅데이터가 있게 되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5처럼 있게 되는 웨어러블 컴퓨팅.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인프라입니다. 산업적인. 이러한 인프라를 기존에 있는 기계, 기존에 있는 산업, 기존에 있는 서비스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바로 스토리텔링만이 해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시대에 여러분 또 많은 스토리텔링에서 인생 또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하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해주신 그 연구자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서로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기운을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더 크고 더 높게 더 크게 많이 발전되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토론회가 남았는데요. 끝까지 귀한 자리 꼭 좀 지켜주시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 책을 오늘 발표한 분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미래 보고서를 저희가 그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니까 그거 꼭 받아가시려면은 2부 토론회 끝까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